끊은 책의 출발 새 아침. 예, 봄이 왔습니다. 내일이 경치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진우식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이 봄에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습니다. 독거 노인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세 모녀가 삶의 고통을 못 이겨 자살했습니다. 저는 보편적 복지니 무슨 복지니 하기 전에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독거 노인, 소녀, 소녀가장, 희귀병 환자들,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리고 후비진 곳입니다. 3월 4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3부에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복지 사각지대 자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예화의대 정익중 교수 연결합니다. 북한이 연달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남북 대화 분위기에 왜 이런 도발을 계속할까요? 잠시 뒤 1부에서 동국대 김용현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합당으로 새누리당이 비상사태입니다. 어제 합당하는 양당의 입장을 들은 데 이어 오늘 2부에서는 새누리당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박대출 대변인을 연결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로 열린 세상 문화포커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현식의 출발 사진 출발합니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조간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새누리당 40%, 통합신당 36%. 요즘에 이 여론조사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 통합신당 관련해서 그 결과 헤드라인으로 뽑은 데도 있고요. 지방선거 총력체제 여야 대진표 짜기 급가속 이런 헤드라인도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가 연대해서 북한 정권의 변화 이끌어야 이런 그 자사가 주최하는 포럼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소개한 데도 있고요. 국정원 직원 트윗 계정 시발단 활동에 사용돼 이런 헤드라인도 있고요. 예, 마지막 헤드라인은 진보 쪽 신문이겠군요. 네. 예, 북일 적십자 실무회담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북일 적십자사 공식 협의가 1년 7개월 만에 이번에 다시 열린 겁니다. 어제 선양에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6시간가량 점심시간 제외하고 협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협의 후에 이 북측의 리호림 그 서기장은 조일, 그 북일이죠. 쌍방이 일본인 유골 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 계속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도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다사카 오사무 일본 적십자사 국제부장도 이 기자회견에서 이 양국 적십자와 정보 관계자를 포함한 형태로 다음에도 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가 좀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회담에 이 아베 신조 총리나 예, 그리고 스가 요시히데 같은 그 일본 내각들이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예, 어쨌든 이번 회담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도 다뤄졌다고 하죠. 예. 특히 그 문제가 일본으로서는 가장 관심이 많죠. 이번 회담에 일본 외무성 북동아 과장 그리고 북한 외무성 일본 과장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 적십자사 회담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이번 회담 앞두고 아베 총리도 북조선의 전향적 대응을 이끌어내도록 확실히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 예,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납치 문제를 비롯한 모든 현안에 대해 이 적극적인 대응을 끌어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일본 언론도 이번 회담 직후에 이 여러 가지 일본의 문제의식을 전달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역시 다뤄졌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결국 일본 정부와 북한 간의 회담으로 발전한다고 봐야 되겠군요. 네, 지난 2012년에도 그 적십자 회담 이후에 19일 만에 정부 간 회담이 열렸는데요. 이번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양측 외무성 관계자가 일단 동석을 했고 회담 직후 나온 그 발언 내용으로 볼 때 조만간 정부 간 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아베 총리는 이번 회담 계기로 해서 외무장관 회담 그리고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일본이 지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목을 메고 있는 입장인데 네. 이 한일 정상회담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예, 이렇게 되면 우리도 계속 이걸 미룰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그 아베 총리가 이번 그 북일 관계 개선을 한일 정상회담 개최의 지렛대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좀 일부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렇군요. 일본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것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우리 측의 좀 필요성도 좀 있다는 거죠. 계속 미룰 수는 없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뭐 우리 국민 과반 이상이 이런 상황에서도 특히 과거사 해결 차원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서 정부 쪽에서도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 따라 아베 신조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네. 만나서 어떤 결과도 창출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더 한일 관계가 악화되지 않겠느냐 또 이런 판단도 있거든요. 어떻든 이 고노다마, 이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죄했던 고노다마, 무라야마 다마를 뒤엎으려 것이 이제 일본 현 정부의 문제인데. 그렇죠. 어떻습니까? 일본 정부의 재검증 방침의 변화는 아직 없어 보이죠? 네. 어제도 그 사쿠라다 요시타카 문부과학성 부대신이 이 위안부 동원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다마의 수정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했는데 여러분과 생각이 같다. 열심히 응원하겠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지지 의사를 표현했고요.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정례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지적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 고노다마 작성 경위 등을 검증하려는 아베 정부의 방침을 이제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예. 대통령이 여전히 담화 검증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재확인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뉴스 하나 더 짚어보죠. 축산과학원에 사육 중에 있는 오리도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는데 네. 어떻게 대처한다고 합니까? 예, 이 지금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난 1월 16일 그 조류 인플루엔자 첫 발생 이후에 지금 살처분한 그 투수가 예. 700만 수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치입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심각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축산과학원에서 사육 중인 오리가 이제 폐사를 해서 이 재래닭 토종 오리 수천 마리를 이제 살처분하는 그런 그 상황까지 갔는데 이번 피해를 막기 위해서 미리 닭 오리를 강원 대관령 일대 또 수원시 등으로 분산했기 때문에 일부 살처분하더라도 연구에 지장은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요. 수원시도 지금 위험 권역 가운데 하나고 강원도도 역시 이거 뭐 안전지대라고 좀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6시 19분 강원도 안평군 깃대령과 온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북동 방향 공해상에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 4발을 발사한 데 이은 두 번째 발사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27일 발사한 미사일과는 달리 500여 킬로미터 이상 날아가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에서 400킬로미터 떨어진 공해상에 낙하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앞두고 일체 사전 항행 경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은 이번 발사체를 스커트 C형 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히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겁니다. 전문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용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이 지난달 21일 원산 지역에서 KN-509 방사포를 발사한 데 이어 21일 단거리 미사일 발사 그리고 어제 일본 쪽 공해상으로 2발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목적이 무엇이라고 보셨습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키 리졸브 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의 모습인데요. 예. 북한이 그 반발 수위를 점진적으로 좀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은 제한적 수준에서 키 리졸브 훈련을 북한이 매우 그 부정적으로 또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지금 뭐 같은 맥락입니다만 키 리졸브 훈련을 하는 이 과정에서 북한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 발언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반발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한 그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단계적으로 버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의 국면 속에서 보면은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나 또는 전반적인 국제사회 관계를 끌려가지 않겠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그러한 그 시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번 미사일은 탄도미사일로서 그 명백히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한 건데요. 네네. 제가 살펴보니까 언론 보도대로 유엔 안보리에서 1000km 이상 가는 탄도미사일이 아니면 네네. 제재를 가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사실 뭐 국제사회가 그 부분은 그 어느 나라든지 좀 관대하게 그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에 보면은 500km 정도의 그 사거리를 북한이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그것은 유엔 제재랄지 또는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북한이 보면서 적절하게 긴장을 유지시키는 그러면서도 제재를 피해가는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긴장을 적절하게 북한이 유지하면서도 그 국제사회 관계를 최대한 또 파국적 관계까지는 가지 않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전술적으로 북한이 그런 행보를 펼치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이번 미사일을 쏜 장소는 대개 이제 원산 주변의 그 동해안인데 그리고 네. 발사는 거의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거리를 보면 200km에서 한 500km 정도 네네. 이틀에 걸쳐서 이제 한 것인데 물론 날짜는 다릅니다만은 네네. 예, 어쨌든 대남 도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또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평가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북한이 이 사거리 500km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하면 이번에는 이제 그 동북방을 향해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남북 관계를 좀 의식하면서 그 동북방으로 발사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의 남북 관계가 뭐 이상가족 상봉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지금 개선이 바로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북한의 그런 입장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500km 사거리를 만약에 남쪽 방향으로 만약에 발사를 했을 경우에는 한반도에서의 휴전선 이남 남측이 거의 다 사정권 안에 들어온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군사적 노력시가 남측을 압박하는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그런 북한의 그 탄착 지점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이번에 사전 항행 경보가 없었는데 이 동해상의 공해 지역에 떨어졌으니까 네. 항행 경보가 없다면 명백히 국제법규 위반한 것이거든요. 예. 어떻게 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지금 사실상 그 미사일 발사를 어느 나라든지 해상으로 할 경우에 그때는 그 실질적으로 그 해상으로 발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 경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상선이 지나간다거나 또는 어선이 지나간다거나 또 항공기가 지나가는 이런 경로이기 때문에 그 만에 하나 그 위험한 상황에 그 닥치는 이것들을 예방하자는 이런 차원이거든요. 예. 그렇게 보면 이번에 그 탄착 지점 자체가 일본의 방공 식별구역이었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지역까지 이 수역까지 그 발사가 이루어짐으로써 북한의 그런 그 사전 경보 이 부분이 없었다. 이 부분은 국제사회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27일에 그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보고를 받고도 이 박근혜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평화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의 남북 관계를 좀 더 풀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지금의 상황들을 좀 더 유연하게 끌고 가는 이런 입장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그 작년과 비교해 보면 북한의 키리졸 훈련에 대한 반발의 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건 사실입니다. 예. 작년에는 뭐 아시다시피 전쟁 위기론까지 갈 정도로 험한 그 한반도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키리졸브 훈련을 어쨌든 계기로 하면서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었는데 올해 북한의 행보는 키리졸브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남북관계나 또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북한이 제한적 수준에서 군사적 무력 시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 북한의 행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자극하지 않는 이걸 통해서 어쨌든 키리졸브 훈련을 그 특별하게 한반도 차원에서의 긴장 수위를 최대한 낮추면서 그 마무리 짓자 이런 그 입장이 박근혜 대통령 또 우리 정부의 그 비공식적인 유연한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동안 육자회담이 물밑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요. 네네. 이번 미사일 발사가 그런 움직임에 그 제동을 끄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한미가 이 육자회담에 섣부르게 접근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단거리 미사일 정도를 갖고 육자회담 재개에 아주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의 군사적 무력 시위가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랄지 예. 그런 차원까지 간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육자회담 재개에 거의 그 장애물을 들이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현재 수준에서의 북한의 그러한 저강도 무력 시위 수준이라면 이것이 육자회담의 결정적인 장애 요인은 아니다. 다만 지금 육자회담 재개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습니다만 거의 소강 상태고 예. 또 성과가 지금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북한의 반발의 형식이 지금 단거리 미사일 발사 이것과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 키리졸브 훈련 독수리 연습이 끝나는 이런 흐름들이 그 육자회담 재개 쪽으로 조기 재개 쪽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지난번 장성택 최영에 이어서 이번에는 최영의 체포술이 나왔습니다. 이 네네. 최영애가 지난달 21일 체포가 돼서 감금 상태에 있다 이런 보도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그 상황을 봐야 된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 내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권력의 지금 정비 과정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만 최영애 총정치국장이 실각하거나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언론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이거 하나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 좀 더 이 부분은 상황을 그 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고요. 이 부분은 있습니다. 최영애 총정치국장의 위상과 역할이 장성택 행정부장 처형 이후의 상황에서 보다 확대되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도 김정은 체제가 유일 지도 체제를 지향하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 최영애 총정치국장의 위상과 역할이 커지는 이런 흐름보다는 그 위상과 역할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좀 더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전망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최영애의 실각이 사실이라면 이 북한의 권력 감토가 끝나지 않았는 것은 물론 또 김정은 유일 체계도 아직 완전히 갖추지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이건 가정의 영역인데요. 예. 최영애 총정치국장의 실각이 실제 그렇게 전개됐다면 또 한 번 이제 북한의 권력 내부의 그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는 이 과정에서 크게 한번 출렁거리는 이런 흐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이제 김정은 체제가 취약한 상황 아니냐 이런 또 판단으로도 또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 세대 교체를 통해서 김정은 직할 통치 체제로 가는 이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점에서 뭐 상황은 주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최영애 총정치국장의 실각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그 신중하게 접근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이 북일에 관해 있었던 적십자 회담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도 사실상 이게 가담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앞으로 일본과 북한의 이른바 북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뭐 한편으로 좀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고 또 국제사회와의 북한과 핵 문제랄지 전반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베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동북아시아의 영내 국가들과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하는 차원에서 이제 북일 정상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김정은 제1위원장 입장에서도 지금의 그 북한을 둘러싼 정세, 특히 육자회담 체계의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흐름 속에서 뭔가 지금의 상황들을 돌파하는 차원에서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점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의 국면에서 아베 총리가 먼저 선수를 치고 나가는 이런 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일본도 그 조심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점에서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북일 그 접촉은 북일 관계를 풀어가는 이런 차원에서의 의미 있는 접촉이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인 교수였습니다. 예,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결혼 3년 차. 지영 씨는 매달 월세 내는 날이 무섭다. 생활비의 절반 가까운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이다. 적금 하나 부을 수 있는 돈이 매달 그렇게 사라지니 월세에서 전세로 옮기는 게 꿈이란다. 월세에서 전세로 갈아타고 싶은 대한민국 서민의 소박한 꿈. 평균 4%대의 낮은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게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 보증이 후원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한 분들께 든든한 보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사심 2부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3분 50초 되고 있습니다. 출근길 도로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평소 출근길과 비슷합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여의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주춤하고,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짧게 서행입니다. 분당 수서로 도심 쪽으로 정체가 시작됐는데요. 복정에서 탄천 지날 때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를 보이고, 옆으로 가는 언주로 역시 내곡나두목에서 구룡터널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사장님, 공장 이전은 항공 해상물류 이용해 주시는.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말인가? 예, 김포 한강로에 이어 제2 외곽 선안도로까지 완공되면 물류 네트워크의 허브가 될 산업단지입니다. 입체적 교통의 중심지 김포 하군 제2산업단지. 문의 031-998-9488. 3월 준공 즉시 입주 가능. 김포도시공사.
예, 이번에는 국제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이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좀 들어보죠. 이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미국이 러시아를 G8, 즉 주요 8개국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죠.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이 방송들과의 연대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국제법을 계속 위반할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러시아를 G8, 즉 주요 8개국 모임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 행동에 맞서서 미국이 군사 개입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마지막 순간에 고려할 사항이라며 우선 외교적 수단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지도부를 만날 예정입니다. 또 밤사이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요,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익명의 우크라이나 국방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러시아 흑해 함대가 크림만도 내 우크라이나 군에게 4일 오전 3시 현지 시각이죠. 4일 오전 3시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군사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합니다. 크림만도에 있는 3,500여 명의 우크라이나 군 가운데 일부는 이미 러시아 군으로 투항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에 진격한 러시아가 이 경제적으로도 후유증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루블화 값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병력을 등파한 직후인 현지 시간 2일에 러시아 루블화 값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달러와 견주어서 36.50 루블 선에 그쳤습니다. 시장의 응징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푸틴은 눈 하나 깜짝하고 있지 않은데요. 이게 다 이제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입니다. 영국 북해산 원유값이 3일 배럴당 110달러 선을 넘어서 올 들어서만 4% 올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두고 서방과 대치할수록 원유값이 오른다면서 러시아가 갈등의 최대 수혜자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루블화 가치가 추락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비싸진 에너지를 수출하고 받은 달러나 유로화를 값이 떨어진 루블화로 바꾸면 액수가 더 불어난다는 것인데요. 이래저래 푸틴이 쓸 수 있는 카드에 비해서 서방 대응의 한계가 커 보입니다. 예, 강 기자님 소화기를 조금만 좀 당겨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중국 쿤밍 테러로 인한 불똥이 탈북자로 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중국 당국이 검문 검색을 강화하면서 탈북자 3명이 공안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내 탈북자 인권단체에 따르면 170여 명이 사망하거나 다친 윈난성 쿤밍 테러 이후에 중국의 검문 검색이 심해지면서 중국 신분증이 없는 탈북자들이 곧바로 검거되고 있다고 합니다. 3일 오후 쿤밍시 인근 포월시에서 10대와 20대 탈북자 3명이 검문 중이던 공안에 붙잡혀 억류됐다고 하는데요. 인권단체 측은 무차별 테러로 민간인 사상자가 대거 발생하자 검문 검색이 심해졌고 중국 신분증이 없는 탈북자들이 곧바로 검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공안 당국은 지난 1일 10여 명의 괴한이 쿤밍 기차역에서 무차별 칼부림을 벌여서 29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친 이후에 범인 검거를 위해서 검문 수위를 높인 상태입니다. 또 양회가 개막된 베이징에서도 도심 곳곳에 무장 경찰이 배치된 상황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중앙일보 국제부 강혜란 기자였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늘 이렇게 말씀하셨지. 답답한 세상사가 궁금할 땐 FM 94.5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들으면 된다고. 안녕하세요, 배한성입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 유일의 뉴스 전문 채널 YTN 라디오를 듣고 있습니다. 나와라. 전 세계 어디서나 들리는 모바일 앱 예스. 예, 지난 일요일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전격적인 통합선언으로 어제 하루 종일 정치발이 바빴습니다. 민주당은 의외로 차분하게 통합신당을 추인했습니다. 그러나 안철수 신당은 내부의 반발이 일부 표출되기도 했죠. 어쨌든 두 정치 세력은 신당 창당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예, 참 우리나라 정치 급하게 바뀝니다. 새누리당은 야권연대를 넘어선 통합신당 출진이라는 생각 외의 돌출 변수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예, 어제는 안철수 신당에게 구태 정치라고 집중 공격을 퍼부었죠.
제 출발사침은 어제 민주당, 안철수 신당 두 당의 입장을 들은 바 있는데요. 오늘은 새누리당 입장을 듣겠습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요일날 돌발 변수로 새누리당 바빠졌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다시 양당 체제로 가게 되는데 당의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저희 당 분위기는 뭐 양당 체제가 됐거나 사상 최악의 뒷거래 정치에 대해서 그 당시에 뭐 놀라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좀 올 것이 조금 빨리 왔구나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차피 야권 연대가 되거나 단일화가 될 텐데 네, 조금 그렇습니다. 빨리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악평이 마구 쏟아졌습니다. 거의 모든 최고위원들이 돌아가면서 이 최고 수준의 악평을 했던데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는 갈지자 간부기 정치로 대변되는 이 안철수스럽다 정치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더라고요. 이 두 집단의 야합이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게 좀 너무 몰아붙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이 솔직히 그 제가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야권 통합을 예상하지는 못했죠. 뭐 연대 정도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 그 야권 통합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정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그러느냐 지방선거 이후에 이루어지느냐 이 시기의 문제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정체성이 동일하다면 뭐 야합이라고까지 할 수 없을 텐데 지금 안철수 신당이나 민주당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정책이 같지 않다면 야합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런데 그 두 당의 색깔이 달랐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동안 새정치연합 그리고 그 새정년 측에서는 민주당에 대해서 개편 대상, 심판 대상이라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 역시도 새정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를 계속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권의 주도권 경쟁을 벌이면서 특히나 호남이라든지 특정 지역에서의 지방선거 주도권을 놓고 서로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명분이든 그리고 그동안 추구해오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서로 맞지 않은 부분에서 힘을 합치게 됐다는 데 대해서 서로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이 안철수 신당에서는 김성식 전 의원이 유일하게 이탈을 했는데요. 이 박 대변인께서 어제 보도를 보니까 김성식 위원장의 불참이 안 위원장이 몫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 정당 간의 그 통합 문제를 논의하는데 이 소요된 시간이 이번의 경우에는 불과 7시간에 불과합니다. 아마 예. 민주정당 그리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정당 간의 통합 합의가 이토록 그렇게 짧은 순간에 급조된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안철수 위원장의 경우에는 그동안 이 새정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나 윤여준 김성식 두 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최소한 이 두 분에 대해서만큼은 이번 통합 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김성식 위원장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공감대로 느끼지 못하고 결별을 선언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그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민주당은 거의 공격하지 않고 안철수 신당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까? 민주당의 경우에는 원래 통합 전문당, 합당 전문단이 아닙니까? 늘 선거 때가 되면 야권 연대를 늘 추진을 하는 그런 세력이죠. 그러나 안철수 신당의 경우에는 새정치연합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신당,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새정치를 표방하는 거 실제로 민주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이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그 이율 배반적인 모습, 그리고 모순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 어쨌든 이제 새누리당은 더 고민할 필요 없이 여야 간 1대1 구도를 이제 상정해서 지방선거 전략을 짜야 하게 됐는데요. 이 언론에서는 수도권 그리고 또 충청권에 잘 거론을 안 해요. 이 부산 같은 지역에서 더 어려운 싸움을 치르게 됐다. 이런 분석이 많이 나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은 산술적으로는 3자 구도보다 양자 구도가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또 선거 국면이 보다 또 단순화된다는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양쪽에서 지금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무슨 내부 분열이라든지 그런 조짐도 보이고 또 서로 기득권 지분 싸움도 번질 가능성도 보이지 않습니까? 어저께 신당 추진단 첫 회의에서도 서로 뼈 있는 말을 주고받고 서로 조금 다른 속셈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선거 구도가 그 양쪽에서 그 원하는 그런 면으로만 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말씀하셨다시피,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 보고 들으라고 하는 듯이 기득권 50%를 포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새정치라고 하더군요. 예. 어떻든 지금 안철수 이 의원의 선택에 따라서 춤을 추던 이 안철수 연구소입니까? 안내비입니까? 그 주식이 어제 또 폭등했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이 또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니까 야권 통합신당의 가상 지지율이 또 급등을 했습니다. 새누리당이 43.3%, 예,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질 신당은 41%. 이렇게 박빙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합의 직후에 실시한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로만은 예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떤 반짝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후폭풍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치는 그런 관측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시하고 또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면 그런 내용들을 지적하는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 측으로서 볼 때는 단지 2석짜리 신생 정당 그리고 아직 등록되지 않은 정당으로 창당까지 민주당과 동등한 그런 지분을 지켜낸다면은 이전에 벤처 대박이를 실현했던 그런 안 위원장이 이러면 정치 대박도 정치 벤처에서도 대박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게 끝까지 대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나 양쪽의 그런 쪽박으로 이어질지 그런 거는 아마 국민들이 평가하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봅니다. 예, 어제 최고위원회에서도 어느 분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 코스닥에서 옛날에 대박을 보더니만 이번에 정치에서도 또 정치 코스닥에서도 대박을 보았다 이런 표현을 하던데 어떻든 지금 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통합 명분은 기초선거 공천 폐지입니다. 이 대선 공약대로 약속을 지키는 새 정치 바로 이걸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 민주당이나 새정연이 여러 가지 말바꾸기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예. 민주당이 최근 그 공천 유지로 회귀를 했지만은 회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다시 공천 폐지로 돌아서지 않았습니까? 그건 안 위원장의 그런 유혹에 다시 유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새정연도 처음에는 기초의원만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안철수의 새정치 공동선언 때는 기초의원만 폐지한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 또 기초단체장도 포함됐다가 예. 또 광역의원도 포함됐다가 그리고는 또 이번에는 비례공천은 또 유지하겠다 그러고 이런 원칙이 오락가락하는 모습에서 여러 가지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바꾸기에 대한 신뢰성이나 일관성이 부족한 부분을 아마 잘 보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비례 공천은 부득이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다. 어제도 이제 저희들 방송과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가 나서 뉴스가 됐는데, 예, 새누리당은 지금 위헌론을 내세워서 공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향식 공천으로 그 폐단을 이제 없애겠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막상 이제 선거판에서 야당은 다 무공천을 하고요. 이 새누리당만 1번이라는 번호를 쫙 받으면 예, 일단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좀 부담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새누리당은 지난 2월 25일 당헌당규의 개정을 통해서 모든 공직선거의 상향식 공천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 그 공천 방식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드리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위헌 소지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 또 여성이나 정치 청년들 그런 정치 신인들을 배려하는 하고 또 아울러서 공천 비리를 근절하자는 그런 네 가지 원칙을 세우고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서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예, 방금 여성과 정치 신인 배려를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상향식 공천을 한다면서도 전략 공천을 이제 하겠다는 것으로 압니다. 어느 정도 비율로 전략 공천을 할 겁니까? 그 비율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게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전략공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 우선 추천이라는 그 이번에 그 내용으로 이 당원 당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성과 정치인들을 많이 배려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 지금 언론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제 당장 나온 뉴스가 이번 야권 통합으로 가장 덕을 본 분은 이 서울시장으로 있는 박원순 시장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새누리당에서는 정몽준, 김황식 그리고 이해운 최고위원까지 낀 빅매치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일 텐데 그 외에 지금 당에 특별한 대책은 없죠? 그 세 분 모두 저희들은 그 서울시장 후보로서는 뛰어난 역량과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세 분 간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세 분 중에서 어느 한 분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희 당이 과거 10여 년간 위기 때마다 진정성 있는 그런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재신임을 받았듯이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도 공천혁명 그런 혁신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예, 박심원 없다는 말에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리더십도 좋을 것입니다. 예, 경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남경필 의원이 출마가 굳어져 간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어떻게 뭐 남경필 의원은 확실히 결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저께 우리 그 황우리 대표도 면담을 했고요. 예. 그리고 나와서 그 기자들에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당의 상황이 본인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그 기류의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예, 인천만 하더라도 이 황우리 대표 차출론까지 나오더니만 지금은 유정복 장관이 마지막 그 휴가를 내서 일 검토를 하고 나섰다. 곧 출마 선언이 나올 거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는 중진 차출론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지만은 저희들은 필수 후보 선출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이 본선 경쟁력이 높은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고 예. 거기에는 유정복 장관도 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지금 필승 후보다. 필승 네. 후보를 이제 내놓는 걸로 본다. 근데 또 한편 중진 차출로 또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현안에 대한 의견 짧게 좀 한두 가지만 듣겠습니다. 네. 새누리당 전당대회 7월 14일로 연기를 했는데 당내에 더 이상 반대 의견은 없었습니까? 네,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모든 게 정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예, 지방선거 직후에 전당대회가 있게 되는데 당이 지방선거에 전념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느 분도 전당대회를 위해서 지금 얘기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모두 다 힘을 모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예, 2월 국회가 성과 없이 끝이 났는데 이 기초연금에 대해서 합의도 이루어내지 못하고 7월 연금 지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3월 10일까지만이라도 기초연금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면은 좀 늦었지만 그리고 서두르면은 7월에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런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마 여야 원내 대표 그리고 저희들 원내 지도부들도 뭐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시간적 이유는 있다는 말씀이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대변인 박두출 의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복잡한 세금 신고, 장부 작성, 경영 진단 문제를 해결해주는 든든한 사업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생활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배.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블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예, 출발 사심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이어갑니다.